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인식 개선 전문 강사 신홍윤입니다. 제가 장애인으로 거의 평생 살아왔지만 장애가 진짜 배워도 끝이 없고 알아도 끝이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아직 좀 낯설게 여기실 만한 주제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장애인 동료 상담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동료 상담가? 이게 뭐지? 뭐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도 같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제가 혼자 얘기 나누지 않고요. 동료 상담가로 7년차 일을 해온 제 주변 가까운 지인분, 제 친구분과 얘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료 상담가로 7년째 활동 중인 주성희라고 합니다. 와, 네. 와.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희쌤이랑 동료 상담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희쌤, 이게 동료 상담가라는 게 단어 자체가 좀 낯설게 여기실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동료 상담가, 뭔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같은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끼리 통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비장애인들은 또 이해를 못 해주는 맞아요. 그런 찜찜한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비장애인분들한테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맞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바로 연결되는 이런 거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럼 동료 상담가도 좀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동료 상담가는 같은 유형의 장애 당사자끼리 모여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뭐 좀 고민이 있다면 난 이런 고민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 하면서 서로의 깊은 마음을 좀 끌어주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미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미국이 1960년대, 70년대쯤에 장애 운동이 되게 활발하게 맞아요. 일어났어요. 네. 인디펜던트 리빙 맞아요. 무브먼트라고 와, 네. 운동이 이 운동이 아니라 맞아요. 무브먼트요. 네. 사회운동. 네. 그때부터 이 동료 상담가라는 운동이 되게 크게 움직였고 그랬구나. 네. 비장애인분들은 이게 꼭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내가 일반 학교 가야 되나 통합학교 가야 되나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애인 이거 전형으로 이거 대학 어떻게 노려봐야 되나 장애인들 취업 어디로 많이 하나 이런 것들을 계속 내가 장애인이라서 궁금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눌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선배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이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심리 상담가? 이런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를 수 있겠어요?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저도 막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장애인 뭐 복지제도 상담받게 오라고 막 이런 것들 안내 가끔 오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희 공무원분들이 이해합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힘드시니까. 그리고 내가 직접 겪은 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들에는 공백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공백을 채워주기 위해서 동료 상담가라는 사람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지 제도가 있는 거를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두 다 누리려고 안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이걸 내가 굳이 받는 게 맞는가?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저는 처음에 장애인 콜택시 신청할 때 내가 이거 신청해도 되나? 저 그때 막 휠체어 이제 막 벗어나서 대학교 다닐 때 처음 탔는데 나 때문에 다른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 진짜 많았어. 제가 만약에 운동을 하고 싶어요. 테니스를 치고 싶은데 내가 테니스를 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엄청 먼저 들잖아요. 한 사람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 맞아요. 찾아보는 게 쉽지도 않고. 맞아요. 저도 운동이라고 했던 거는 재활병원에서 재활운동 했던 거밖에 없었거든요. 장애인 선배분들이랑 교류를 시작하게 되면서 멀리까지 병원 가서 이렇게 재활운동 하지 말고 동네에 너하고 마음이 맞는 헬스 트레이너를 어떻게 좀 찾아봐라. 이 조언을 제가 선배들한테 얘기를 듣고 진짜 동네 헬스장들을 다 돌아다녀봤더니 진짜 있으시더라고요. 그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갖추신 분이나 장애인들을 응대했던 경험을 갖추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동네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되게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됐던 것 같아요. 홍윤쌤은 직접 이렇게 찾아 나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홍윤쌤 주변의 지인이 나 PT 받고 싶어 이러면은 쌤이 여기 가면 돼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 맞아. 한 명이 뚫어놓으면은 그 뒤에는 이제 쫙쫙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그 한 명 뚫어놓는 역할이 보니까 동료 상담가네. 우리 뭐 종로에서 오늘 점심 먹어야 되는데 종로에 우리 휠체어 진입되는데 어디 있더라? 이거를
미리 먼저 한 명이 갔다 와본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아니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아, 그치. 예. 그런 거를 먼저 가서 깃발을 이미 꽂아놓은 사람을 우리 동료 상담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럼 동료 상담가분들은 진짜 삶의 경험을 다양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저 자기의 경험이 곧 그 다른 사람의 목적이 되기도 하니까. 성희쌤도 그러면은 자립생활센터를 회원으로서 먼저 왔다 갔다 하셨던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서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거나 한 경우도 있을까요? 자립생활센터에서 받았던 것도 있는데 오. 저는 조금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상담은 학교에 저랑 같은 장애 유형의 교수님이 계셨어요. 아, 그래요? 그분이 이제 학교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척수장애인들을 모아가지고 그 동료 집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안에서 뭐 동료 상담도 하고 자주 모임도 하고 우리는 그럼 이제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했어서 그 교수님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제 상담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척수장애 같은 경우는 사고로 장애 갖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린 시절부터 장애를 경험했던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또 그렇게 다 모여 있으니까 얘기하기가 쉬웠겠네요. 신기하게 학교에 학년마다 조금씩 있었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성인이 된 후에 척수장애인이 돼서 재활을 하고 학교에 입학을 하신 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랑 같이 끈끈한 정으로 뭉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같은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런 게 있어야 동료 상담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거 생각이 드셨던 거 뭐 있을까요? 첫 번째는 스스로를 좀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상담가가 스스로를 네, 본인 스스로를 잘 알아야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아, 나는 그랬었는데 너는 혹시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좀 공감을 하면서 전달을 해줄 수 있고 난 이런 경험들을 해온 사람이야. 그리고 이 경험은 내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겪는 일일 수 있어.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파악이 좀 돼야겠구나. 그쵸. 그리고 제가 만약에 장애 수용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그게 또 조금 오히려 부정적인 대화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이것도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나 잠깐 아픈 거야. 나 잠깐 힘든 거고 나 열심히 병원 다니고 치료해서 훈련 받아서 나 거릴 거야. 나 걸을 거야. 이게 장애 여러분 수용 6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수용이 안 된 거죠. 아직 내가 장애인이라는 이게 인지가 스스로 안 된 상태에서는 동료 상담을 해주기가 어렵다. 또 이게 두 번째 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회복 탄력성도 저는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나 장애인이야. 내 인생 망했어. 나 아무것도 못해. 나 아무것도 못해. 완전 꺾여 나가고 바닥으로 푹푹 꺼져 나갈 때 이 바닥을 찍고 다시 일어나는 걸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회복 탄력성을 스스로 갖추고 있어야 남들에게 좋은 장애 인식에 대해서 좀 전해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뭐 경험이 있어야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공감은 당연한 거고 마지막으로는 좀 조율하는 역할?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동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장애인 당사자이지만 자기 장애를 수용을 못해서 이제 그걸 수용해 가는 과정에 뭐 가족이나 아니면 원래 다니던 회사나 이런 데랑 좀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 사이에서 같이 이렇게 하나로 좀 통합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게 또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장애인 분들이 다 장애인에게 맞춘다고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거꾸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맞추면서 사는 게 또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살면서 느끼는. 그렇게 할 때마다 삐걱대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몸이 힘든데 내가 껴 맞춰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겨나가게 될 때 관계에 있어서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게 진짜 큰일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인사이트도 필요하겠어요. 사회 전반에 있어서. 그래서 약간 덕질하듯이 좀 깊게 파고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동료 상담가는 장애라는 경험 자체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더 고민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상담을 직접 해오셨는지 사실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 사례 같은 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근데 제가 이걸 계속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비밀 보장의 원칙이라는 가장 중요한 상담사로서 비밀 보장 너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좀 얘기하기가 맞습니다. 이게 우문현답이신데 나는 진짜 중내사내에서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헉, 저 사람 저렇게 카메라 앞에서 내 얘기를?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이게 진짜 큰 상처로 나 같아도 진짜 싫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서희쌤이 이 일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어떤 근거가 사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장애 관련된 법인데 자립생활 관련 활동을 국가가 지원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두고 있는 게 있고요. 시행규칙, 동료 상담 지원 사업 구체화, 1대1 집단 양성 과정 등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침에도 보면은 동료 상담가 자격 요건과 활동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친구끼리 서로 도와주려고 얘기를 나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 실제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 동료 상담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 상담가가 자격증 우리가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자격증은 모두 다 한 라이센스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지자체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고, 초급 과정을 거쳐야 중급을 이제 또 이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고급 과정은 정말 극소수의 분들만 가지고 계신데, 중급, 초급 과정에 양성되시는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담가의 상담가시네요. 그렇죠. 상담가의 선생님, 선생님의 아. 선생님.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드렸는데, 맞아요. 뭐 일부 지자체에서는 3급, 2급, 1급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고, 맞아. 그렇게 해서 받게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코스를 좀 밟게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론 과목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3과목 아니면 4과목 이렇게 이수를 하고 또 실습을 하고, 왜냐면은 상담가니까 상담을 하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20시간, 40시간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듣고 또 연수도 한번 중간에 받고. 아, 연수까지 가야 돼요? 맞아요. 연수도 받아야죠. 그럴 때는 뭐 집단 동료 상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단끼리 모여서 동료 상담을 하면서 자기의 스킬을 한 번 더 업시키는 느낌으로 그렇게 연수를 받고 시험도 봐요. 필기 시험을 보는 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상담 능력을 보는 데도 있고, 정말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센터마다 다르고. 이게 동네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국가 자격으로 한 방에 뭐 시험을 보고 이런 게 아니니까 맞아요. 동네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근데 합격 기준은 어느 시험 방법이든지 60점 이상.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물리적인 시간만 많이 투자를 할 각오를 하시면은 합격률 자체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맞아요. 이거 하시는데 비용이 들거나 좀 이런 게 있었을까요? 비용이 드는 것도 있지만 제가 취득을 할 당시에는 비용은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센터별로 1년에 여러 번 양성 과정을 거치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 좀 어렵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을 해보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저 같은 경우 뭐 서울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할 수 있겠네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되게 길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길지 않은 게 장애에 대한 역사라든지 아니면 철학, 그리고 동료 상담가로서 4-5가지의 원칙들이 있어요. 그런 걸 다 배우고 실제로 어떻게 동료 상담을 해야 되는지 실습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동료 상담가의 4가지 원칙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게 원칙이 될까요? 먼저 수평적인 관계여야 돼요. 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홍윤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로챈다거나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이러면은 상담받으러 왔는데 되게 껄끄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야,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잘 아는데 이거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수평적으로 너 그랬구나 하면서 들어주고, 그리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걸 해봤는데 너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야, 내가 다 알아. 내가 완전 알아. 이런 태도. 네, 왜냐면 그 사람이 해봤는데 사실 잘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리고 사실 비슷한 경험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각각의 경험들은 다 다르긴 해요, 사실. 비슷할 맞아요. 수는 있지만. 그리고 끊임없는 지지. 지지? 너가 틀리지 않았다, 망하지 않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좀 되게 큰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오,
비밀 유지. 어떤 상담이든 간에 상담 내용을 밖에 가서 누설을 하는 거는 절대 안 되거든요. 아, 맞아요. 긴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밖에다가 소문을 내고 다니면은 장애 씬이 막 그렇게 넓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성이 이랬대, 야, 홍윤이 이랬대, 이렇게 얘기가 한번 번져나가기 시작하면 아우 쉽지 않아요.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거 배워갖고 나오면요, 동료 상담만 아니어도 사적으로도 친구 관계 하기도 좋아질 수 있는 노하우를 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저한테 막 자기 힘든 일 있었다고 엄청 막 쏟아내고 가요. 그러고서는 아, 나 후련하다. 아, 나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 하고 즐겁게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1 어필 들어가는데 우리 동료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성희쌤에게 이거 요청을 하시면은 이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을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한 몇 분이나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는 뭐 몇백 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초급까지 포함을 하면요. 근데 고급으로 하면 정말 몇십 명으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고급으로 사실 저도 주변에 몇 분 계시긴 한데 전업으로 이 상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또 아니거든요. 선생님도 그렇게 하신 거였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 동료 상담가 자격을 취득한 게 그 뒤에 다른 일을 하실 때도 뭔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던 게 있을까요? 일을 하다 보면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욕구들이 거의 한 지점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으다 보면은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한 내용을 유출하지 않으면서도 제도적으로 조금 이의 제기를 해볼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이분은 왜 이런 상황을 겪게 되셨을까? 이런 것들을 개인적 뭔가 차원에서 고민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장애인 동료 상담가는 이 비장애인 중심사에서 장애인들 전반이 겪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지금 힘든 거구나, 이렇게 좀 원인을 쫓아갈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런 상황들을 비추어서 생각해보면은 우리 상담가를 전업으로서 일자리로서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국내에 한두 분? 그 한 분이 만나야 되는 그 지역의 장애인들은 몇만 명이잖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 한 분만 이렇게 계시다는 게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동료 상담가가 뭔지 저조차도 머리에 번쩍번쩍 이제 들게 되는데, 동료 상담가는 사회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우리가 좀 이들에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뭐 그런 상담을 넘어서 가지고 사회랑 그 사람 하나를 좀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고립운둔 장애인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마음만 닫은 게 아니라 몸까지 사회랑 뭔가 엮이기가 어렵다고 스스로를 느끼니까 집에만 있게 됐던 친구들이 주변에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게도 우리 동료 상담가가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한국에서도 되게 복지 서비스가 많잖아요. 많아요. 네. 많은데 그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현실이라서 제도의 의도와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실제 현장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복지 좋잖아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는데 그걸 다 누리는 사람들은 진짜 정말 없거든요. 뭐가 있는지 모르면서 살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뭐야, 장애인 등록금 지원이 있었다고? 장애인 장학금이 따로 이렇게 주는 데가 있었다고? 막 이런 것들을 뒤늦게 알게 될 때가 진짜 많이 있어요. 맞아요. 휠체어 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너무 비싼데 이걸 본인 돈으로 사기가 어려운데 다 부서져 가는데도 비싸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아는 사람은 되게 잘 바꿔요. 그런 지원 제도를 통해서. 진짜 이게 이 휠체어 중고 차값입니다, 여러분. 이 휠체어가 관심이 이제 가잖아요.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직업으로서의 안정성, 벌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한숨이 좀 나오게 되는데, 직업으로서 이걸 얼마나 좀 계속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먼저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뭐 IL 센터라든지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만 동료 상담가라는 직업이 직업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현실이고, 한쪽에서는 장애인이 무슨 상담을 해, 이런 시선이 아직은 좀 남아 있어요. 있죠.
근데 이 사람들도 다 훈련을 받았고 다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업무 자체를 좀 업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오늘 저희의 얘기를 귀담아서 지금 잘 들어주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고민 상담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쫓아가는, 그리고 그 사회적 문제와 개인의 삶의 어려움을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바람인데 병원에서 재활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병원에서부터 만날 수 있게끔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물론 동료 상담가에 대한 뭐 보수나 직업적으로의 뭐 정당화 같은 것들이 잘 체계가 마련되어야겠지만, 장애인의 시작 출발을 사실상 병원으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저도 병원에서 다쳐서 병원에서 장애인인 거 알게 됐고, 딱 그 상황이 되면은 세상이 대부분은 무너지죠. 무너져요. 일단 1차적으로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아이고 당사자들이랑 한번, 당사자분들에게 조언 한번 얻으시면은 큰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감을 잡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건 되게 큰 일이네요. 맞아요. 네트워크의 힘이라고도 하죠. 병원도 저 병원인데 장애인 또 등록을 하려면은 우리가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동료 상담가분들 이렇게 해보면은 여러 가지로 조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 텐데 한번 배워보면 어떻겠냐, 지역에 이런 분들 활동하고 계시다. 그리고 뭐 장애인 등록하러 가서 동료 상담가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복지기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사회로 빨리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은 맞아요. 그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동료 상담가가 필요한 일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한 건 맞지만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자격을 취득하기는 확실히 힘든 것 같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그런 건 좀 있을 것 같고, 활동을 하는 뒤에도 뭔가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회복 탄력성, 그게 너무 중요하고요. 사람이 되게 많이 만나는데 제가 지쳐서 번아웃이 와버리면은 그 자리를 또 채워줄 사람이 없거든요. 저의 역할과 몫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동료 상담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잘 챙길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상담 기록을 남겨야 되다 보니까 컴퓨터를 조금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거창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어르신들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맞아요. 있잖아요. 있죠. 문서를 다루는 방법,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봤었어요. 이거 되게 정말 살아있는 팁이다. 이거는 정말 해본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서 작성까지도 해야 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또 상담 일지에 녹취록처럼 적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한번 가공을 해서 작성을 하고, 하지만 그게 또 남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거나 문서 작업하는 걸 좋아한다 이러면은 뭐 그냥 바로 너무 적성이죠. 네, 적성이죠. 완전 적성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권해드려 볼 수 있겠네요. 동료 상담가가 더 많이 필요한 존재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생각 드세요? 저는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복지관에서라든지 장애인 당사자들을 좀 찾아서 지원해주려는 그런 의도들은 되게 많지만 마음까지 완전히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장애를 처음 갖게 된 사람, 아니면은 오래됐지만 자기의 장애를 수용하지 않은 사람, 장애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좀 생긴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료들의 지지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지금 극복이라는 표현 해주셨는데, 장애를 극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애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내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동료 상담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려보는 얘기 한번 나눠봤는데, 오늘 좀 소감 어떠셨어요? 동료 상담가로서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동료 상담가라는 직업에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게,
나는 왜 한 번도 동료 상담가를 찾아보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필요한 얘기들을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많이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따뜻한 먼저 경험을 해보신 장애인 동료 상담가들과 얘기를 더 많이 나눠보면 좋았겠다. 앞으로는 더 그래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동료 상담가와 한 걸음 더, 두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